1, 큐. 네, 안녕하십니까. 손혜원TV입니다.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열린민주당의 국민공천 그리고 그 후보를 뽑기 위한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네요. 어제 여러분들 9시에 아니 6시구나. 6시 조금 넘어서 문자 받으신 분들 계시죠? 9시 가까이 돼서라 그랬지? 9시. 아니야. 9시부터 그 받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본인한테 연락이 간 거는 그 전이지. 본인한테 연락이 그는 그 전에 가는 거고. 근데 우리가 6시에 문자를 다 보내기로 했었는데, 이게 집계가요. 아니지. 6시까지 받은 그 입당 원서에만 우리가 그 한계를 두고 딱 그 한정을 하고, 그리고는 그분들 중에서 골라서 9시부터 이 투표를 시작하게 했었는데, 이 시간이 집계가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렸어요. 어제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그 당원 입당 원서가. 그래서 9시 조금 전에 아마 본인들한테 연락이 갔을 겁니다. 가서 그 게시판들 보니까 여러분들 신난다, 당첨됐다, 내가 됐다, 복권 맞은 것 같다,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지금 이 공천위원으로 이 랜덤으로 우리가 잡았는데 이제 7,000명 중에 700명 이렇게 잡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됐다, 같이 후보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게 그제인가 열린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했는데 열린 캐스팅 추천인이라는 행운까지 받았네요. 어느 분을 추천할지 오늘 밤 내내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24시간을 시간을 뒀습니다. 그리고 누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후반기에서 누가 잘 지킬 것인가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거기에 또 여러분들이 쭉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런 달고, 그리고 이분도 이제 또 카레라이스라는 딴지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으로 가입 시청 써서 처리됐나 궁금했는데 확인이 돼서 본인한테 후보를 추천하라고 열린 공천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기뻐하시는 그런 문자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열린민주당에서 문자 왔다 하니까 우리가 거의 한 10분의 1, 그리고 먼저 있던 당원까지 하면 거의 한 20분의 1의 확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열린 공천 추천단으로 여러분들이 뽑히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걱정이 또 많아요. 저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이 다음 일들 때문에. 걱정이라기보다도 해야 할 일, 그리고 그냥 어떤 일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냈는데 다시 돌아온 문자가 한 70통이 있었습니다. 그 70통은 아마도 우리가 뭔가 표기가 잘못되어 있든지 번호가 잘못됐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그거를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래서 추가로 그 70통에 대한 부분은 다시 또 공관위에서 결정을 해서 추가로 다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수는 어제하고 똑같고요. 빠져서 연락 안 되는 분들만 빼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급하게 일요일에 입당원서 넣었는데 후보 추천을 받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기쁘게 이렇게 해왔고, 이런 글씨가 안 보인다고요. 본인은 보이세요? 이거 누구한테만 가도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같이 추천을 합시다라는 분들의 글들이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언론 개혁에 관련된 분들을 추천하고자 합니다라는 이런 글을 쓰신 분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추천을 받으신 분, 그렇지 않은 분, 이렇게 보면 거의 10대 1 정도가 될 거예요. 그쵸? 지금 이제 제 구독자로서 오신 분들, 아니면 제 유튜브를 생방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중에도 아마 비슷한 비율보다 조금 더 높겠죠. 여기는 이제 당원이 아니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통일 외교세요? 아니면 검찰 개혁이신지? 아니면 경제, 의료, 지방 분권, 언론 개혁, 교육, 환경, 문화예술,
그리고 체육. 여러분들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을 추천하셨습니까? 궁금하고요. 한 분이 세 사람을 추천하기로 했는데 제가 또 거기에 그 후보자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제 거기서 우리 그 이 공간에 계시는 이제 전문가들 이런 얘기들 분들이 그냥 이름만 쓰면 동명이인으로 비슷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만 쓰는데 사실 여기 동명이인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박지훈 변호사 같은 사람은 박지훈 변호사가 4명이래요. 그러니까 박지훈하고 변호사하고 남성애도 몰라 누군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것까지 옆에서 디테일하게 하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제가 예시로 들은 게 이순신 가로 열고 직업은 직업군인 그리고 그 다음에 남성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장보고 해서 장르는 통일 외교를 넣고 그 다음에 남성 넣습니다. 그 다음에 신사임당 그래서 문화예술 그리고 여성 이렇게 넣었거든요. 아니, 문화예술 하지 말고 주부 그렇게 할 거 그랬나요? 엄마 아들을 잘 키웠으니까. 근데 이제 문화예술 워낙 그분이 그림과 시서화에 능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문화예술로 넣었고요. 이분들을 했더니 또 거기서 댓글들이 재밌는 댓글이 많았어요. 밤새도록 봤습니다. 제가 댓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 신사임당보다는 유관순이지. 유관순 여러분들 뭘로 보세요? 그 장르를 어디로 보세요? 시민운동? 아니면 통일외교? 유관순 뭘로 보세요? 시민운동이 맞겠다. 그죠? 개혁. 그래서 그러면서 유관순이 더 추천하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어제 이의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후보상은 이 첫째 자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서 대표한다고 스스로 주장할 게 아니라 누구나 느끼기에 저 사람은 저 분야에선 최고야 라고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그 민주당의 그야말로 창당의 그 기본을 지키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속에 항상 나보다는 남을 먼저, 약자를 먼저, 그리고 그 국민이 먼저라는 생각을 갖고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공관이나 선관위에서 모든 분들이 같이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할 때 제가 느끼기에 4년 동안 일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그 소명을 갖고 일해야 돼요. 국회의원은 돈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여기서 월급 받는다는 생계형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되고 여기서 일을 하는 것이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좀 희생이 돼서 몸을 바쳐서 봉사정신으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런 소명이 없이는 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직종입니다. 일도 많고요. 구설수도 많고요. 그리고 많은 주목을 받고요. 힘든 일이 많습니다. 월급도 물론 여기는 아주 젊은 사람부터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까지 있죠.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월급이 많은 월급이고 나이가 많은 연배에서는 볼 땐 그 월급이 아주 작은 월급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봉급 체계는 이제 기업 같은 데서 또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가면 점점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연금도 없고요. 그리고 참 제가 어이없다고 생각한 게 초선이나 재선이나 6선이나 7선까지 월급이 똑같아요. 호봉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그 경험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슨 도움이 될까? 그냥 국정을 운영하고 뭐 정무적인 것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그 선배가 선수로서는 당 안에서는 위계가 있어요. 좀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월급이 똑같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퇴직금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여러분들 항상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그리고 연금도 없어요. 이 세상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연금이 없고 퇴직금이 없습니까? 만약에 다른 어떤 노동단체가 뭐 니네들은 소명으로 일해야 되기 때문에 니네들은 퇴직금 없어. 연금 없어. 가만히 있을 단체가 있을까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가만히 있어요. 저는 그것도 이해 안 돼요. 월급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퇴직금과 그 연금은 그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일을 한 것에 대한 노동에 대한 그 대가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나이가 좀 들어서 국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의총을 하는데 들어가서 물론 본청에서는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초선들은 또 앞쪽이고요. 그리고 그 초선들 중에서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은 또 갓길 쪽, 그 복도 쪽으로 좀 가까이 해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뭐 당직자들 뒤로 올라가고 당대표 올라가고 그리고 5선, 6선 이런 사람들 맨 뒤에 앉아요. 그러니까 입구에 들어가서 가장 적은 걸음을 떼는 거죠. 그렇게 앉는데 의총은 자리가 없습니다. 의총은 뭐죠? 의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의원총회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여기도 들어가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서부터 들어가면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다 앞쪽에 있고 뒤쪽에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길 탁 앉았더니 어떤 분들이 다른 의원들이 거기는 4선 이상이 앉는 자리래요. 근데 옆에 이렇게 봤더니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이 노인네들이 어르신들이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아직 안 오셔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자리를 갖고 이름이 써 있지도 않는데 무슨 자리를 갖고 4선 5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그 재선의 그 선배 하나가 저한테 주로 6선이 앉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덜컥 앉았어요. 60 넘으면 괜찮을 거야. 그럼 6선이라 그래서 제가 60이 넘어서 앉는다고 저는 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냥 앉으면 되는 거지. 무슨 먼저 오는 사람이 앉는 거지. 뭘 거기서 무슨 노인 우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선수 우대를 거기서 합니까? 다른 데 가면 제가 노인 우대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리를 국회의원들끼리 똑같이 다 뽑혀서 들어온 사람들끼리인데 뭘 거기서 위아래를 따지고 그러면 누가 선수가 높은 사람이 시키면 그대로 해야 되나요? 그대로 합니다 거의. 그리고 지도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일반 국회의원들은 거의 몰라요. 찾아보려면 뭐 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특이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뽑혀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열린우리당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 많이 할 때 이제 희망은 몇 석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석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20석이면 그 교섭단체가 되거든요. 교섭단체가 되면 나가서 교섭단체 연설할 수도 있고 큰 돈이 그 국가에서 예산이 나와요. 근데 교섭단체가 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명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40% 찍어줘야 돼요. 이거 몰아서 민주당에서 연합당이 생길 때 그쪽에 보다 우리 쪽의 후보가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제 밝혀지게 될 우리 후보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세금을 내서 국회의원들한테 월급을 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분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그 추천으로 좀 윗순위에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슴이 떨려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올라올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는 그분들이. 그래서 그 교섭단체를 이루게 되면 그야말로 모든 법안과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예를 들면 언론개혁을 하겠다 하면은 그야말로 이 교섭단체가 된 이 당에서 그 예산을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이 예산으로 여기서 변호사들을 정말 고용하거나 아니면은 이 언론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우리가 딱 고용을 해서 팀을 만들어서 언론 개혁에 이 법안을 만들고 뭘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국회의원답게 국회의원 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교섭단체가 된다면 저는 최고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10명이나 8명이 돼서 7명이 돼서 선거가 끝났어요. 그럼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 물론 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만큼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존재감을 뽐내면서 시민들이 뽑아준 비례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아주 멋진 일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로 업계의 최고로 권위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뽑아달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진두지휘를 하면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공격을 받는 어떤 부분들의 이 정책적인 부분들을 제안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민주당에서 그런 일 하는 거 보셨습니까? 공수처법이 그분들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그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거리에 나온 시민들한테 힘을 입은 이 대통령이 뭔가 주문을 하지 않았을까? 국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4+1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그 다른 많은 것들을 그 양보를 하면서 이 일을 성취한 거죠. 유치원 3법이나 그렇죠? 공수사건 분리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다 받아들여서 한 것이 또 이 선거법이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은 열린민주당을 만나실 수 있기도 합니다. 제가 어디선가 또 그런 얘기를 또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열린민주당을 그야말로 한 20명 교섭단체로 딱 만들어 주신다면, 제가 보기엔 너무 멋진 게, 어찌 보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좀 더 확대돼서 언젠가는 지역구가 없어지고 모두가 국민의 공천에 의해서 그 국회의원이 뽑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 보면 그 행정을 맡아서 하는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들이 있고, 그리고 입법을 한다라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하고 구청장하고 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지금 뭐 어디서 맨날 예산 많이 받아왔다 큰 소리 치는데, 예산 받아오는 거가 모든가요? 국회의원의 일에? 그럼 예산을 받아와서 목포 같은 경우에 인구가 줄줄 줄어가지고 지금 그야말로 한심한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그 3선 10회나 해서 12년 동안을 내가 예산을 얼마나 받아왔는데 내가 뭐 받았고 뭐, 그 돈은 어디 갔냐고요? 그 돈 어디 갔길래 목포시가 지금 이 모양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 시장은 그 예산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지방 분권이라는 게 뭐죠? 거기 국회의원이 왜 깨어 있으면서 중간에서 비슷하게 중복되는 일을 하죠? 금요일 날 내려간다 그러죠? 그리고 월요일 날 기차 타고 올라오신다고? 금요일 날 오후에 내려가서 뭐 하십니까? 여기저기 단체 가서 인사말하고 악수하고 결혼식장 다니고 장례식장 다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국회의원들 월급 받는 겁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지금 이게 온전하게 이런 상태로 가야 되나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복잡하게 돈을 수천억씩을 써가면서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공천도 누군가가 전권을 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어찌 보면 이번에 이 잘못 만들어졌다고 지금 난리들을 하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저쪽에 미안당이 아주 미안해, 국민들한테 미안해야 할 그 미안당이 나와서 지금 저렇게 꼼수당을 만들었다. 민주당은 지금 여기서 대응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우물쭈물 하다가 이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저들은 새해를 늘리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한테 제가 굉장히 크게 인정을 하는 것은 진작에 이것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이 탑재를 한 것은 이 국민들이 나서서 공천에 참여한다는 거죠. 열렸다는 것, 소통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열린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합의하면서 국정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로수를 해달라, 어디다가 뭐 예술회관을 지어달라, 이게 아니고 국회의원들과 함께 시민들이, 당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주고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이번같이 저녁에 딱 문자 올리면요, 지금 이게 한 사람당 3명을 뽑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좀 걸려요. 오늘 9시부터 이제 개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OX, 이번에 민주당 같이 OX 표를 하는 데는요, 그냥 문자를 보내면은 바로 그 순간, 문자를 도달하는 그 순간에 열면은 그냥 딱 OX가 나와요, 그냥. 아마 지금도 그 민주당도 그런 식으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열린민주당이 정책적으로 큰 일들, 웬만한 일들은 다 자기들이 전문가들이니까 해나가겠지만, 결정적인 어떤 선택의 순간에 뭔가 갈등이 있는 그런 순간에는 늘 국민들하고 당원들하고 같이 물어보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지금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시도를 처음 당의 시작부터 공천에 참여하는 당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쵸? 재밌지 않아요? 이 부분은 뭐 가슴 떨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오늘 아침에 공관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이제 또다시 정봉주 의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봉주 의원하고 저하고는 불출마를 선언했죠. 여러 번에 걸쳐서. 절대로 출마를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정봉주나 손혜원이 들어있는 그 문자는 그냥 사표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는 데 따라서 좀 하겠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골치 아프실 것 같아서. 멋진 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끔
우리 여러분들이 뽑으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 대표들이,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그 비례대표들이 일을 해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내 가족의 일같이, 내 일같이 지켜보실 수 있도록 많은 창구를 열어놓을 겁니다. 유튜브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항상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는 거죠. 여기는 물론 무슨 민원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섞일 수 있지만 이 비례민주당은 이 민원을 받거나 누구의 그야말로 뭔가 공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불이익을 당하는 집단이 있다면 나서겠지만, 그런 일에 이루 다 나서는 그런 당이라기보다는 국가를 조금 더 발전적으로 리드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정을 돕는 그런 당이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이거 한번 볼까요? 또 민주당 참여 비례연합정당 최대 39.6%, 그리고 지지층이 80% 가치 이동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죠. 여기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오늘 아침에 나온 이 오마이뉴스 여론조사를 보니 여기서 지금 열린민주당이 8.3%가 나왔다고 사람들이 흥분을 해서 아침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정치를 좀 아는 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기 시민을 위하여와 정치개혁연합이 합해서 민주당이 참여한다고 했을 때 30.1%가 나와요. 그리고 미래한국당이 32%인데 열린민주당이 일찍부터 준비해서 기반을 닦아놔서 아무 도움도 민주당에서 받지 못했으면서 8.3%를 받았다는 것은 이 민주당에서 참여를 해서 만드는 이 정치개혁연합 등 이들이 모여서 연합을 했을 때 30과 이 8을 합하면 38.4%가 나오는 거죠. 저 위에 미래한국당 32.4니까 이게 얼마나 효율이 높은가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주장을 한 게 뭐죠? 손혜원이 정봉주가 아무리 같이 해도 3%를 넘지 못해서 사표가 된다 얘기를 했죠. 오늘 이 지지율의 추이는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손혜원 정봉주가 설마 사표되는 정도로 찌질하게 3%도 못 받겠어 라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사람을 뭘로 본 거야 솔직히.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저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5%였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일부러 눈을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렇게 시끄럽게 저렇게 떠들까요? 사표가 된다고, 3%를 못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더 참 신기해요. 근데 오늘 어차피 우리가 아직 실제로 열린민주당에서 가장 큰 파괴력을 갖는 그 이슈는 어떤 후보를 공천하느냐입니다. 누가? 당원들이. 그렇죠? 어떤 후보를 앞으로 내세울 것인가를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고요. 우리는 오늘 9시에 개표부터 시작을 해서 밤을 새워서 어떤 지형이 나왔는지 해서 한 50명 정도, 약 50명 정도에서 60명 정도를 먼저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들을 맨 위에 표를 가장 많이 받으신 분부터 시작해서 공모를 하실 겁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소환을 했는데 당신은 국회의원에 나오실, 열린민주당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를 우리가 한 이틀에서 3일에 걸쳐서 의사타진을 해서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한 반 정도는 모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60명을 우리가 컨택을 하면 30분 정도는 참여하겠다고 하시지 않을까. 지금 8.3%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8.3%라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5명 정도가 당선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 남녀 비율이 나누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상태인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저는 뭐 20명의 의원이 당선되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하는데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한 20명 정도는 20%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겠죠. 10분 정도가 되면 그중에서 또 남성이 5분이고 여성이 5분이에요. 너무 적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20명
그 교섭단체 해주시면 그 안을 그야말로 짱짱한 분들로 여러분들이 메꾸시고 20명 만들어 주시면 지금 이제 저분들이 했던 얘기를 제가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는 사표가 없이 이게 민주당이 오늘 결정을 하겠죠. 그 연합으로 간다라는 것을, 거기 민주당이 참여한다는 것을 결정하게 되면 사표가 없어져요. 그리고 저분들이 사표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사표는 그 민주당에서 비례를 났을 경우에 민주당을 찍고 몇 프로를 민주당을 찍고 몇 프로를 이 열린민주당을 찍는가 다른 당들을 찍는가라는 부분에서 사표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저쪽 분들이 강조를 하기는 쟤들이 찌질해서 3%를 절대 못 넘을 거야. 그래서 사표야. 3%가 아까워. 라고 했는데 절대 열린민주당은 사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확인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확인한 데다가 민주당이 참여를 한다면은 이제는 사라지는 표가 없어요. 그럼 이 지표에서 보듯이 미한당이 32%를 받을 때 우리는 38%를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표가 민주당에 있는 표를 갉아먹었다기보다는 그 열린민주당이 뭔가 그 선면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30.1%랑 8.3%인데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둘이 합해서 지금 38밖에 안 되지만 같이 노력해서 45% 정도 해보자고요. 45% 정도 하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민주당이 후원하는 대표를 줄지 또는 열린민주당에 줄지를 결정을 하는데 어디다 해도 이것은 민주당을 돕는 표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럼 뭘 보고 기준을 삼으시겠습니까? 그래, 국민을 대표한다면서 니네 비례대표 수준 좀 보자. 누가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를 지킬 것인가, 나라를 지킬 것인가, 민주당 저쪽 당과 싸울 것인가. 들어가면은 싸워야 돼요. 지난번에 20대 국회에서 그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으셨던 분이 그 계속 강조했던 것이 쌈꾼을 들여보내야 된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쌈꾼으로 들어온 두 사람이 이은재 의원과 전희경 의원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한 명은 이번에 공탈됐고 한 명은 살아남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세요. 이번에 공천에서도 보면은 그 민경욱 의원은 엄청나게 험한 말 하면서 별짓 다 해가면서 싸웠는데 그 사람은 공천 탈락되었고 곽상도 의원이 뻘짓으로 그야말로 남의 얘기가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갖다 붙이면서 그 사람은 그냥 청와대 얘기만 나오면 그냥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그 무슨 그렇게 음모가 많은지 이 검사들의 특징이 주로 이제 의심을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닌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왜냐면 여기저기 연결만 되면 또 손혜원 김정숙이 나온다 싶으니까 바로 지호영으로 들어가서 나오죠. 지호영이 약대 나오신 분이 저렇게 굉장히 큰 무슨 유통을 했다고 그러는데 뭐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그거를 어떻게든지 손혜원 김정숙에다가 엮어가지고 승명여고하고 연결을 하는데 누가 또 제보를 해줘서 보니까 가로세로가 뭐라고 떠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웃겨가지고 네 진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승명여고를 여중고를 다닌 김정숙 손혜원과 숙명여대를 다닌 그 분하고 나이대가 같다는 거예요. 입학연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건. 아니 그 사람은 인일여고를 나왔고 우리는 숙명여고를 나왔는데 인일여고는 인천에 있고요. 숙명여고는 서울시내 사대문 한복판에 있던 학교입니다. 옛날에는. 그 지금 어디냐 하면은 그 광화문 바로 뒷골목이 청진동이라는 데서 조계사 바로 뒤에 사이 광화문하고 그 조계사 사이 그 사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니는데 인천에서 중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만납니까? 인천에서 중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우리랑 같이 숙명이고 같은 시대에 다녔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저한테 꼬투리 잡힐 만한 게 몇 개 있어서 오늘 지금 변호사한테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 숙명문화재단이라는 데는 이 숙명여고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 들어본 적도 없는데 숙대에서 하는 건가 봐요. 그 숙명여고는 재단이라고는 딱 명신여학교라고 그쪽에서 나와서 그 숙명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옛날에 고종 시대 때 만들어주신 그 이름으로 명신으로 다시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시학원이라는 재단과 숙명여중고 딱 두 개밖에 없는 학교예요. 여기는 숙명문화재단이라니. 근데 그러면은 숙명문화재단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숙명을 다녔고, 이 사람은 숙대는요, 언제냐면 우리 각자 대학을 간 다음이에요. 저는 신촌으로 갔고, 김정숙 여사는 저기 제기동으로 가고, 재수할 때구나.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그분은 인천에서 여고를 졸업하고, 효창동으로 갔다고요? 청파동으로. 이게 무슨, 그야말로 헛소리야. 그야말로. 같은 시대 다녀서 알 거라고? 아래 윗집이 아닙니다, 이 양반아. 인천과 서울이라고. 그런 소리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벼랑 것도 왜 이렇게 흥분할 얘기가 나왔지? 그래서 그런 이 가짜 뉴스들을 만들면서 그냥 뭐 대통령과 영부인 얘기만 나오면 갖다 붙이려고 했던, 그래서 곽상도가 거기 안 낄 일이 없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또 여기다가 또 어떻게 엮어보려고 청와대 전문이라고 자기 생각하는 거죠. 청와대 근무해서 그런가? 그런데 거기서 뭐 학교가 확실히 인일여고라고 나오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고 꼬리를 내리면서, 그래도 좀 이 검사 출신이라 그래도 좀 빠져나가는 듯이 보였는데, 이 강용석이라는 친구는 거기서 지 내피셜로 떠들었어요. 그 몇 가지 포인트가 제가 보기엔 딱 걸렸어요. 제가 이거 지금 변호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스케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아직 우리가 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오픈할 건 아신데, 여기서 저 표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참 투표가 누구를 뽑을지, 비례당으로는 누구한테 찍을지가 굉장히 자유롭게 되셨어요. 저희는 저희대로 좋은 후보를, 여러분들이 뽑으신 후보를 이 안에서 공간위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후보에 나올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들을 제가 내일부터 길을 써서 어떻게든지 한두 분이라도 제가 마음을 바꾸게끔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후보가 여러분들 앞에서 국회의원으로 공천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한테 너무 많은 전화가 와요. 문자가 오고, 제가 알던 분도 있고요. 제가 전혀 모르는 분도 있는데, 한 번만 만나달라. 한 번만. 근데 잘 아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10번씩, 20번씩 전화하시면요, 제가 문자를 드려요. 당분간 저는 외부인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딱 끊어요. 제가 공간위원장인데, 제가 그래도 이 나이까지 살아왔으니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서 공정함을 담보하지 못하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뽑아주시는 분들, 그분들을 옳게 모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열린민주당을 믿어주신다면 아마도 우리나라 정당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멋진 당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인원이 조금 많아야 돼요. 10명은 저는 무사히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20명을 원합니다. 민주당이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연유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탈락이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 저는 적절성을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의문이 좀 됩니다.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이 거기도 개입이 됐는지, 저는 거기 공천관리위원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뭐 납득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정당의 비례가 아니라 국민의 비례라는 말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 정도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나가서 국회 가서 싸워주고 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정도 생각이 드는 사람이 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원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게, 내가 역시 사람 잘 봤어, 내가 좋은 사람 잘 뽑았어 라는 사람을, 적어도 지금 어중간하게 힘이 빠져있는 민주당에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런 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민주당에서 말 잘 듣고 그동안 있었던 그런 자기들이 그 당에서 뭔가 편의성을 갖고 뽑아놓은 그런 비례대표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그리고 그분들을 지금 7명만을 이제 비례연합에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뒤에 있는 분들은 누굽니까? 누가 추천한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분입니까? 믿을 수 있는 분입니까? 그런 분들을 국회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열린민주당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국회로 보낸 그런 분들을 국회로 여러분들이 뽑은 직접 선택한 사람들이 국회로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도우시겠습니까? 이제 사표에 걱정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소신대로 어디를 뽑아도 이 당은 민주당을 위하는 당이죠. 요즘에 그 매운 민주당이란 얘기를 많이 해요. 왜 맵다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이 싸웠을 때 같이 그 어려울 때 우리가 헝그리 복서로 싸웠을 때와 이 좀 더 이제 배부르고 등 따서워지면 좀 달라지거든요. 사람이 힘들었을 때 하고. 근데 그럴 때 결국은 이 오랫동안 정치를 지켜봤던 분들이 옛날 같지 않다. 너무 순하다. 싸우지도 못한다. 싸운 애들은 다 쳐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민주당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야말로 가서 또 씩씩하게 싸울 만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열린민주당을 통해서 그 민주당의 새로운 이 개혁적인 버전으로 옆에다 하나 만들어 두는 것도 괜찮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30에 여기서 그럼 30.1에 38%를 저쪽 30 주고 8%를 주나 이쪽 30 주고 8% 주나 뭐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희망사항이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이제 내일 그 한 이틀 정도 뒤에 오픈되는 그 여러분들이 뽑으신 그 비례대표 후보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마음을 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밤까지 투표입니다. 이미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직 그 마음을 정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능하면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명성 그리고 무슨 일을 하거나 어디에 가도 나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는 사람들을 뽑아 주십시오. 우리가 공간위에서는 여러분들의 뜻을 최대한 받들어서 가장 공정하게 그 비례대표 후보들을 이 순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시 또 3시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